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10장. 켈리에게 있어 모든 것은 현기증이 날 정도의 무서운 속도로 벌어졌다. 그녀는 이내 모델업의 가장 중요한 면을 배우게 되었다. 에이전시는 이미지 만들기에서부터 포즈 잡기, 몸가짐까지 모델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다. 모델에게 가장 중요한 건 태도였고, 켈리는 그것을 연기로 보완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 자신이 아름답지도 매력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일약스타라는 말은 켈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이미지로 승부했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켈리는 톱 모델로 우뚝 섰고 10여 개국의 광고에도 출연했다. 켈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파리에서 보냈는데 이곳은 에이전시의 가장 중요한 고객들이 위치한 장소였다. 언젠가 뉴욕 패션쇼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오기 전에 켈리는 어머니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다. 그녀는 많이 늙고 야위어 있었다. 어머니를 이 수렁에서 구해드려야 해. 어머니에게 아파트도 사드리고 내가 직접 돌봐드려야지.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보자 무척 반가워했다.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켈리, 매달 돈을 붙여줘서 고맙다. 고맙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계획을 다 세워두었거든요. 난 어머니가 이곳을 떠나 아이고, 이게 누구야? 왕비마마가 납치셨군. 계부가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여긴 뭐 하러 온 거야? 다른 데서 멋진 옷 걸치고 점점 빼며 걸어다니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와서 말씀드려야겠어. 켈리는 생각했다. 켈리는 들를 곳이 한 군데 더 있었다. 그녀는 유년 시절 황홀한 시간을 보냈던 국립도서관으로 향했다. 대여섯 권의 잡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옛 추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휴스턴 부인은 자리에 없었다. 켈리가 좀 더 들어가자 측면 통로에 서 있는 그녀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맵시 좋은 맞춤 드레스 차림으로 분주히 책을 꽂아 넣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휴스턴 부인이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요. 그녀가 몸을 돌리고 누가 왔는지 확인했다. 켈리! 그것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다. 오, 켈리! 그들은 서로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휴스턴 부인이 켈리의 구석구석을 뜯어보았다. 정말 너로구나. 여긴 어쩐 일로 온 거니? 어머니를 뵈러 왔어요. 하지만 당신도 꼭 보고 싶었어요. 내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 넌 모를 거야. 휴스턴 부인, 제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른다고 했던 것 기억하세요? 패션 잡지에 제 얼굴이 실리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었죠? 자, 여기요. 켈리는 가지고 온 잡지들을 휴스턴 부인의 품에 한아름 안겼다. 엘르, 코스모폴리탄, 마드모아젤, 그리고 보그였다. 각 잡지의 표지엔 그녀의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다. 예쁘게 잘 나왔구나. 휴스턴 부인이 환히 웃으며 말했다. 내게 보여줄 게 있단다. 그녀는 책상 뒤로 돌아가 켈리가 가져온 것과 똑같은 잡지들을 꺼내왔다. 켈리는 잠시 입을 열지 못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부인께서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아니야, 켈리. 내가 내 인생을 바꿔주었어. 내가 한 거라곤 내 등을 조금 떠밀어준 것뿐이야. 그리고 켈리. 네? 내 덕분에 유행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됐어. 고맙다. 사생활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켈리는 가끔 명성이 성가시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빗발쳐 몰려드는 사진 작가들은 그녀를 짜증나게 했다. 게다가 그녀에겐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다.
켈리는 홀로 있을 때가 가장 좋았다. 어느 날 조지 오세 호텔의 르생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옷차림이 엉망인 남자가 지나가다 멈춰서서 그녀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창백하고 병약해 보였다. 마치 평생 실내에 갇혀서만 살아온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켈리의 사진이 실려있는 엘르를 손에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낯선 남자가 말했다. 켈리가 짜증을 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왜 그러시죠? 당신에 관한 기사를 읽었어요. 필라델피아 출신이라고요? 그의 음성이 점점 열정적으로 변했다. 나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당신의 사진을 보는 순간 마치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켈리가 차갑게 대꾸했다. 난 당신을 몰라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불쑥 다가와 말을 거는 걸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 미안합니다. 그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불쾌하게 만들 생각은 난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이름은 마크 해리스고 킹즐리 인터내셔널에서 일해요. 여기 당신이 앉아 있는 걸 보고 혼자 식사하는 걸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켈리가 여전히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잘못 생각하셨어요. 이젠 가주세요. 그가 말을 더듬었다. 난 당신의 식사를 방해할 생각은 없어요. 그저 그가 그녀의 표정을 다시 살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켈리는 잡지를 손에 쥔 채 밖으로 나가는 그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켈리는 몇몇 패션 잡지에 실을 사진을 찍기로 되어 있었다. 마크 해리스를 만난 다음 날 분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36송이의 장미가 배달되었다. 카드도 꽂혀 있었다. 귀찮게 굴어 죄송합니다. 마크 해리스. 켈리는 카드를 푹푹 찢어버렸다. 이 꽃을 아동병원으로 보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의상 책임자가 손에 꾸러미를 든 채 분장실로 들어왔다. 어떤 남자가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켈리. 난초였다. 역시 카드와 함께였다. 날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마크 해리스. 켈리가 카드를 찢었다. 이 꽃 가져요. 그 후로도 마크 해리스의 선물은 거의 매일 그녀에게 배달되었다. 작은 과일 바구니, 무드림, 산타클로스 인형. 켈리는 그것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그 다음 선물은 전에 보내던 것들과 달랐다. 목에 빨간색 리본을 단 귀여운 프랑스 푸들 한 마리였다. 리본엔 카드가 붙어 있었다. 이 친구는 엔젤이에요. 나만큼이나 이 녀석을 사랑해 주기 바랍니다. 마크 해리스. 켈리가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통해 킹즐리 인터내셔널 그룹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교환이 응답하자 켈리가 물었다. 마크 해리스란 사람이 그곳에서 일하나요? 위 마드모아젤. 내 부인. 그와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켈리는 낯익은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여보세요? 해리스 씨? 네. 켈리예요. 당신의 점심 식사 초대에 응하기로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그가 흥분하며 말했다. 정말요? 너무 기분 좋은데요. 켈리도 그의 음성에서 배어나는 흥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오늘 1시에 로랑에서 봐요. 어때요?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난 예약해 놓을게요. 그럼 이따 봐요. 켈리가 강아지를 안은 채로 로랑에 들어섰을 때 마크 해리스는 테이블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와주셨군요. 설마 했는데 엔젤도 데려오셨네요. 네. 켈리가 강아지를 마크의 품에 안겼다. 둘이서 오붓하게 식사하시면 되겠네요. 그녀가 쌀쌀맞게 말하고 돌아섰다. 이해가 안 가네요. 난
마지막으로 설명할 테니 잘 들어요. 켈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더 이상 날 짜증나게 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마크 해리스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네, 물론이죠. 미안합니다. 난 난 단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해명할 기회를 주세요. 잠시만 앉았다 가시면 안 될까요? 켈리가 단번에 거절하려 하다가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할 말만 빨리 해요. 마크 해리스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당신을 짜증나게 만들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날 당신을 당혹스럽게 했던 걸 사과드리려고 선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난 그저 당신을 한번 만나보고 잡지에서 당신의 사진을 봤을 때 마치 당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물로 처음 봤을 때 당신은 훨씬 더 그가 애써 흥분을 가라앉히며 더듬거렸다. 미련하게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가져줄 줄 알고 한심한 어린애 같은 짓을 했습니다. 너무 민망하군요. 단지 난 어떻게 내 기분을 당신에게 들려줄 수 있을지 몰라서. 그가 말끝을 흐렸다. 그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실 난 내 솔직한 기분을 설명하는데 소질이 없어요. 난 지금껏 외톨이로 살았어요. 아무도 내게 6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양육권 싸움이 뒤따랐죠. 두 분 모두 날 원치 않으셨어요. 켈리는 묵묵히 침묵한 채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음성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자신의 유년기가 새록새록 떠올랐다. 왜 저 애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지워버리지 않은 거야?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안 됐어요. 그의 설명이 이어졌다. 여러 양부모가 날 키웠어요. 한 5곳쯤 옮겨 다녔죠. 아무도 내게 관심조차 주지. 내 삼촌들이란다. 삼촌들을 귀찮게 하면 안 돼. 뭘 해도 되는 게 없었어요. 저녁 식사가 형편없었어. 내 옷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욕실 청소가 덜 끝났어. 그들은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난 과학자가 되고 싶었죠. 그들은 내 머리가 총명하지 못하다고 했지만 켈리는 점점 더 그의 이야기에 몰두했다. 모델이 되기로 했어요. 모델들은 전부 장녀들이라고. 난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일엔 대학 교육이 필요 없다고 했죠. 대학에 가서 뭘 어쩌겠다고. 차라리 너 같은 외모로 몸을 팔면. MIT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자 양부모가 그러더군요. 머지않아 낙제해서 퇴학당하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비소에서 일이나 배우라고. 대학? 4년간 시간을 허비하는 것밖에 안 돼. 낯선 남자의 이야기는 그녀 자신의 인생 이야기이기도 했다. 켈리도 낯선 남자와 마찬가지로 아픈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MIT를 졸업하고 곧장 킹즐리 인터내셔널 그룹 파리 지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건 여전했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다. 오래전 어디선가 이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누군가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자신을 사랑해줄 그 누군가를 난 그 말을 믿어요. 켈리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크 해리스가 어색하게 말했다. 하지만 난 그 누군가를 찾지 못했고 거의 포기 상태에 다다라 있었죠. 그때 당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엔젤을 품에 안고 일어났다. 민망하네요. 앞으로 절대 귀찮게 해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켈리는 몸을 돌려 걸어 나가려는 그를 지켜보았다. 내 강아지를 들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녀가 그를 불러 세웠다. 마크 해리스가 고개를 돌리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뭐라고요? 엔젤은 내 강아지예요. 나한테 선물로 준 거 아니었나요? 마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서 오물거렸다. 네. 하지만 아까 당신이 당신과 거래를 하고 싶어요, 해리스 씨. 엔젤은 내가 키울게요. 대신 당신에게 면회권을 주겠어요. 한동안 어리둥절하게 있던 그가 마침내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가 당신을 찾아가도 켈리가 말했다. 자세한 건 오늘 밤 저녁 식사나 같이 하며 얘기하죠. 켈리는 자신이 방금 스스로를 암살 대상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11장. 프랑스 파리. 파리 12번 구의 에나르 거리에 자리한 웨이유 경찰본부에선 취조가 한창이었다. 앙드레 벨몽도 형사와 피에르 마레 형사가 에펠탑의 관리자를 불러 신문하고 있었다. 에펠탑 자살 사건 수사 보고서. 5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상 르네 파스칼. 파스칼 씨, 우린 에펠탑 전망대에서 떨어져 죽은 마크 해리스가 피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살? 하지만 다들 사고였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사고로 난간 너머로 떨어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높이에서? 피해자는 자멸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주말을 아내와 함께 보낼 특별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켈리라고 모델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왜 여기로 불려온 거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날 밤 레스토랑이 몇 시에 문을 닫았습니까? 10시에 닫았습니다. 폭풍 때문이었죠. 쥘베른이 비어있길래 엘리베이터는 언제 운행을 멈추나요? 보통 자정까진 운행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엔 밤 10시에 운행을 멈췄습니다. 관광객도 없었고 식사하는 손님도 없었으니까요.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네, 전부 다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날 밤엔 모든 것이 잠겨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만약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지 말씀드리죠. 누군가 해리스 씨를 전망대에서 떠밀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난간을 보고 알았죠. 표면이 긁혀 있었거든요. 그의 구두 밑창에 묻어있는 시멘트가 난간에 긁힌 시멘트와 같더군요. 전망대 문이 잠겨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운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자정에 그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야 나도 모르죠. 엘리베이터 외에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해리스 씨는 분명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그를 살해한 암살자들도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요. 그뿐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후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아무나 엘리베이터를 직접 작동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무 중엔 조작자들이 작동을 합니다. 밤엔 특수 열쇠로 잠가 놓죠. 그 특수 열쇠는 몇 개나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여기에 보관해 두고 있죠. 엘리베이터가 10시에 운행을 멈춘 건 확실한가요? 네. 조작자는 누군가요? 토스, 제라르 토스예요. 그를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나도 그래야 할 것 같네요. 뭐라고요? 그날 이후로 토스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의 집으로 전화도 해봤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간신히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가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새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사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다고요? 위대한 마술사 후디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빌어먹을 엘리베이터 조작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인터폴 본부의 책임자 클로드 르노 사무국장의 음성이었다. 50대의 르노는 땅딸막하고 정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20년에 걸쳐 진급의 진급을 꾸준히 거듭해왔다. 르노는 7층짜리 인터폴 본부 건물의 주 회의실에서 미팅을 주관하고 있었다. 인터폴 본부는 78개국, 126개 경찰대의 정보센터였다. 본부는 파리에서 서쪽으로 10km쯤 떨어진 생클루에 자리하고 있었고 대부분 국립경찰국과 파리시 소속의 전직 형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회의실의 커다란 테이블 주위에 12명의 남자가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은 1시간에 걸쳐 벨몽도 형사에게 질문을 퍼붓는 중이었다. 르노 사무국장이 툴툴대며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와 말의 형사가 불가능한 살인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단 말이지. 게다가 암살자들이 어떻게 들어와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낸 게 없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말의 형사와 제가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전부 만나봤습니다만 됐네. 이만 가보게. 네, 그들은 시무룩하게 회의실을 나가는 벨몽도 형사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르노 사무국장이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수사 중 프리마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 그들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프리마가 누굽니까? 그건 우리도 아직 몰라. 뉴욕에서 죽은 남자의 재킷 주머니에서 그의 이름이 흙여 써진 메모지가 나왔어. 모르긴 해도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수수께끼 안에 미스터리로 쌓인 난제가 담겨 있어. 내가 15년간 사무실을 지켜오는 동안 우린 연쇄살인범, 국제폭력단, 무차별폭력, 폐륜 범죄를 비롯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수사해왔어.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야. 아무래도 뉴욕 지국에 통지를 보내야 할 것 같아. 얼 그린버그와 로버트 프레지처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맨해튼 경찰국의 프랭크 비글리 본부장은 르노 사무국장이 보낸 파일을 읽고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본부장님? 그래, 앉게. 그들이 의자에 앉았다. 비글리 본부장이 문서 한 장을 집어들었다. 이건 오늘 아침 인터폴에서 보내온 통지야. 그가 문서를 읽어 나갔다. 6년 전 이소 아키라라는 일본인 과학자가 도쿄의 한 호텔방에서 목을 매 숨진 사건이 있었어. 이소 씨는 건강했고 막 승진한 상태였지. 게다가 무슨 일에도 활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 일본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 끝까지 들어보게. 3년 전 32살의 스위스인 과학자 메들린 스미스는 취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아이 아버지와 결혼을 올리기로 되어 있었어. 친구들에 의하면 그 커플은 그지없이 행복해했다더군. 그가 두 형사를 쳐다보았다. 지난 사흘 동안 벌어진 사건이야. 베를린에 사는 소냐 베르부르그가 욕조에서 익사했고 같은 날 미국인 마크 해리스가 에펠탑 전망대에서 뛰어내렸어. 그리고 다음 날 게리 레이놀즈라는 캐나다인이 세스나 비행기를 조종하던 중 덴버 인근에서 산과 충돌해 목숨을 잃었어. 그린버그와 프레지처가 점점 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본부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어제 자네 둘이서 이스트강의 기슭에서 리처드 스티븐스의 시체를 찾아냈고. 얼 그린버그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 사건들이 이번 일과 무슨 상관이란 말씀이죠? 비글리 본부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전부 같은 유형의 사건들이야. 그린버그가 눈을 가늘게 떴다. 네? 제가 본부장님의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6년 전 일본인, 3년 전 스위스인, 그리고 요 며칠간 독일인, 캐나다인, 그리고 2명의 미국인. 그가 잠시 멈칫했다. 대체 이 사건들의 연결고리가 뭐죠? 비글리 본부장이 그린버그에게 인터폴이 보내온 통지 문서를 건넸다. 문서를 읽는 그린버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인터폴이 싱크탱크, 킹즐리 인터내셔널 그룹이 이 사건들의 배후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프레지처가 말했다. 본부장님, 거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싱크탱크잖아요. 이 사람들 모두 피살됐어. 그들 모두 KIG와 연관이 있고 테너 킹즐리가 소유주야. 그는 킹즐리 인터내셔널 그룹의 회장이자 사장이고 대통령 주재 과학위원회 회장이기도 해. 그뿐 아니라
국립진보위반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방성의 방위정책위원회 회원이기도 하지. 자네들이 킹즐리 씨를 만나보도록 해. 얼 그린버그가 마른 침을 한 번 넘겼다. 그러죠. 그리고 네. 조심조심 걷고 성질도 좀 죽이게. 5분 후 얼 그린버그는 테너 킹즐리의 비서와 통화를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가 프레지처를 돌아보았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어. 킹즐리 씨는 지금 워싱턴에서 연방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중이래. 워싱턴 DC에서 환경 문제에 관한 상원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었다. 6명의 상원 의원들로 이루어진 위원단과 30명이 조금 넘는 청중과 기자들이 테너 킹즐리의 증언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테너 킹즐리는 40대로 키가 컸고 잘생겼다. 그의 차가워 보이는 파란 눈은 지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매부리코에 단단해 보이는 턱, 그의 옆 얼굴은 동전에 새겨 넣어도 좋을 만큼 우아했다. 위원장인 폴린 메리 반 루벤 수석 상원의원은 억척스러운 여자였다. 그녀가 테너를 쳐다보며 시원시원한 음성으로 말했다. 계속하세요, 킹즐리 씨. 테너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가 나머지 위원들을 향해 몸을 돌리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정부의 몇몇 정치인들은 아직까지도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문제점과 온실 효과,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넓어지고 있는 오존층의 구멍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구의 절반은 가뭄에 허덕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홍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로스웨에선 자메이카만한 빙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극의 오존 구멍은 이미 1600만 평방킬로미터라는 기록적인 크기로 벌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가 잠시 입을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되풀이하며 말했다. 1600만 평방킬로미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잦은 허리케인과 태풍, 그리고 유럽 곳곳을 황폐하게 한 거친 날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날씨의 급진적인 변화에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와 멸종에 직면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아와 멸종, 단순히 단어로만 느껴지나요? 이것이 단순한 말뿐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굶주리고 헐벗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2만 명 이상이 유럽의 혹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테너의 언성이 조금 높아졌다. 그런데 대체 우린 뭘 했습니까? 우리 정부는 교토의정서와 순회회담 추진의 승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 이것이 남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든 우린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냥 우리 문제만 신경 쓰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 말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토록 우둔하고 이기적인 반 루벤 의원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킹즐리 씨, 이건 토론회가 아닙니다. 흥분을 자제해 주세요. 테너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누그러진 채 그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아시다시피 온실 효과는 화석연료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실 관련된 다른 요인들은 우리가 충분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출량은 50만 년간 꾸준히 늘어 지금 최고 수치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들이마시는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더 이상의 오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막지 않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비용 때문이겠죠. 그의 언성이 다시 올라갔다. 돈 말입니다. 인간 목숨에 비하면 신선한 공기 한 모금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할까요? 휘발유 1갤런? 2갤런? 그는 무척 흥분하고 있었다. 지구만이 우리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우린 계속해서 땅과 바다와 공기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서운 속도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염을 막지 않는다면 발루벤 의원이 다시 끼어들었다. 킹즐리 씨,
죄송합니다, 의원님. 너무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그냥 좌시할 수 없습니다. 킹즐리는 그 후로 30분간 더 이어나갔다. 그가 끝을 맺자 반 루벤 의원이 말했다. 킹즐리 씨, 제 사무실에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청문회를 휴회합니다. 반 루벤 의원의 사무실은 원래 빈약하고 사무적인 전형적인 관료 냄새가 풍기는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었다. 책상, 테이블, 의자 6개, 그리고 일렬로 늘어선 캐비닛.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견직물, 그림, 그리고 사진들로 사무실에 자신만의 여성스러움을 가미해 두었다. 테너가 들어섰을 때 사무실엔 반 루벤 의원 외에 2명이 더 있었다. 내 보좌관들이에요. 코린 머피와 캐롤리 트로스트. 젊고 매력적인 코린 머피는 빨강머리였고 몸집이 작은 캐롤리 트로스트는 금발이었다. 의원 옆에 나란히 앉은 그들은 모두 20대로 보였다. 그들은 테너를 보자 일제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앉으세요, 킹즐리 씨. 반 루벤 의원이 말했다. 테너가 자리를 잡고 앉자 의원이 잠시 그를 유심히 뜯어보았다. 솔직히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 그러신가요? 의외인데요, 의원님. 전 분명하게 제 뜻을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의 뜻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 회사 킹즐리 인터내셔널 그룹은 우리 정부와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계약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째서 당신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정부와 대립하려 하는 건가요? 당신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지도 모르는데요. 테너가 차갑게 대꾸했다. 이건 사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 루벤 의원님. 이건 인류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병들어가는 지구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상원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금을 배분해줘야 합니다. 반 루벤 의원이 의심쩍은 말투로 대꾸했다. 자금 중 일부가 당신 회사로 흘러들 수도 있겠군요. 안 그런가요? 누가 돈을 받든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무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코린 머피가 부드럽게 말했다. 무척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다른 분들과는 다르신 것 같아요. 테너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머피 양, 당신 말대로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덕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캐롤리 트로스트가 입을 열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존경스럽네요. 반 루벤 의원이 보좌관들을 불만스러운 얼굴로 흘끔 돌아보고 나서 다시 테너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확답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동료 의원들과 이 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리죠. 감사합니다,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잠시 머뭇거렸다. 혹시라도 맨해튼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제가 직접 의원님을 모시고 KIG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흥미를 느끼실 겁니다. 반 루벤 의원이 무성의하게 대꾸했다. 가게 되면 연락드리죠. 미팅은 그렇게 끝났다.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12장. 마크의 죽음이 알려지자 켈리 해리스는 폭주하는 전화와 꽃다발과 이메일에 시달려야 했다.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온 건 샘 매도우스였다. 그는 마크의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였다. 켈리 맙소사 믿을 수 없어요. 뭐라 해줄 말이 없네요. 멍한 기분이에요. 아직도 몸을 돌릴 때마다 마크의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켈리, 내가 도울 게 없나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샘.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어떻게든 돕고 싶어요. 그에 이어 마크의 친구들과 켈리가 함께 일했던 모델들로부터 전화가 줄줄이 걸려왔다. 모델 에이전시 사장 빌 러너도 전화를 걸어왔다. 그가 조의를 표하고 나서 말했다. 켈리, 지금이 적절한 때가 아니란 걸 알지만
최대한 빨리 일로 돌아오는 게 자신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 매일같이 전화에 불이 난다고. 언제쯤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겠어? 마크가 돌아오는 날 다시 일을 시작하겠어요. 그리고 그녀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참다 못한 켈리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네? 해리스 부인? 그녀가 아직까지 해리스 부인이었던가? 더 이상 해리스 부인은 없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그녀는 영원히 마크의 아내로 남을 것이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마크 해리스의 아내입니다. 테너 킹즐리 씨의 사무실입니다. 마크가 일하는? 아니 일했던 곳. 그런데요? 킹즐리 씨께선 부인이 맨해튼으로 와주셨으면 하십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부인을 뵙고 싶어 하시고요. 시간이 어떠십니까? 켈리는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미 에이전시에 연락해서 모든 스케줄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해 놓은 터였다. 하지만 의아스러웠다. 어째서 테너 킹즐리가 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 네, 괜찮아요. 금요일에 파리에서 출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에 출발하든 달라질 건 없었다. 금요일에 가겠어요. 감사합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유나이티드 항공권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가 비행편 번호를 불러주었다. 뉴욕에 도착하시면 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마크는 그녀에게 테너 킹즐리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다. 그를 만나본 마크는 그가 천재이며 좋은 고용주라고 했다. 어쩌면 그와 함께 마크를 추억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에 켈리의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엔젤이 쪼르르 달려와 그녀의 무릎 위로 팔짝 뛰어올랐다. 켈리가 강아지를 꼭 부둥켜 안았다. 집을 비우는 동안 널 누가 돌보지? 어머니가 봐주실 수 있겠지만 달랑 며칠만 다녀오는 건데. 갑자기 켈리에게 좋은 생각이 났다. 켈리가 계단을 내려가 아파트의 관리 사무실로 향했다. 인부들이 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중이었다. 그들을 지나칠 때마다 켈리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건물 관리인 필립 상드르는 키가 크고 매력적인 남자였다. 따스한 마음을 가진 그에겐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그들도 착해서 남을 돕는 일엔 늘 앞장섰다. 마크에 대한 소식을 접한 그들은 켈리만큼이나 큰 충격에 빠졌다. 켈리는 페레 라셰즈 공동묘지에서 치러진 마크의 장례식에 상드르 가족을 초대했었다. 켈리가 필립의 아파트 현관문에 노크했다. 필립이 문을 열자 켈리가 말했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들어오세요. 뭐든 부탁하세요, 해리스 부인. 사나흘 정도 뉴욕에 다녀올 일이 생겼어요. 그동안 엔젤을 돌봐주실 수 있는지 몰라서요. 물론이죠. 아내 마리아도 좋아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녀오시는 동안 버릇 없어질 만큼 잘 돌볼게요. 켈리가 미소 지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버릇이 없으니까요. 언제 떠나실 건가요? 금요일에 출발해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참, 내 딸이 소르본 대학에 합격했다는 거 말씀드렸던가요? 아니요, 너무 잘 됐네요. 좋으시겠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2주 후에 학기가 시작한대요. 모두들 들떠 있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아침에 켈리는 엔젤을 데리고 필립 상드르의 아파트로 내려갔다. 켈리가 관리인에게 종이봉지 몇 개를 건넸다. 엔젤이 잘 먹는 사료예요. 그리고 장난감도 몇 개 넣었어요. 필립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뒤로 바닥에 수북이 쌓인 장난감이 켈리의 눈에 들어왔다. 켈리가 피식 웃었다. 엔젤, 앞으로 며칠간 여기서 호강하겠구나. 그녀가 강아지를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었다. 잘 있어, 엔젤. 너무 감사해요, 필립. 켈리가 떠나는 날 아침, 아파트의 안내원 니콜 파라디가 입구에 서서 그녀를 배웅해 주었다. 늘 활기에 차 있는 백발의 그녀는 체구가 아주 작았다. 책상 뒤에 앉아 있으면 그녀의 머리만이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켈리에게 말했다. 며칠간 허전할 것 같네요. 빨리 돌아오셔야 해요. 켈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곧 돌아올게요. 니콜. 몇 분 후 그녀는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샤를 드골 공항은 늘 그렇듯 믿어지지 않을 만큼 북적거렸다. 항공권 판매대와 상점, 레스토랑, 계단, 그리고 선사시대 괴물처럼 연신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에스컬레이터는 초현실적인 미로 같아 보였다. 켈리가 도착하자 공항 매니저가 그녀를 귀빈실로 바래다 주었다. 45분 후 그녀의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었다. 그녀가 탑승 게이트로 향할 때 근처에 서 있던 한 여자가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켈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켈리는 객실 좌석에 앉아 마크를 떠올렸다. 주위의 다른 승객들이 자신을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대체 마크는 자정에 에펠탑 전망대에 올라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그곳에서 누굴 만나기로 했을까? 그리고 왜?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질문은 따로 있었다. 마크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 우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린 서로를 끔찍이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마크는 절대... 그녀가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깊은 추억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첫 번째 데이트가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점잖아 보이는 검은색 스커트와 깃이 높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어떻게든 자신이 마크를 유혹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냥 캐주얼하고 가벼운 저녁이 될 것이다. 켈리는 긴장이 됐다. 어릴 적 자신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 때문에 켈리는 업무에 관련된 사람이거나 의무적인 자선 행사에서 만나게 되는 남자들을 제외하고 어느 남자든 우선 배척하는 태도를 고수해 왔었다. 마크는 데이트 상대가 아니야. 켈리가 연신 속으로 되뇌었다. 우린 그저 친구일 뿐이야. 그는 내 호의자일 뿐이고 우리 사이엔 어떤 로맨스도 싹트지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켈리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다. 마크가 미소를 짓고 현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엔 상자와 종이 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어울리지 않게 회색 정장과 초록색 셔츠, 옅은 빨간색 넥타이, 그리고 갈색 구두 차림이었다. 그 모습을 본 켈리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옷 입는 감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오히려 마크의 매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동안 근사하게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자만하는 수많은 남자들을 봐왔다. 들어와요. 켈리가 말했다. 너무 늦게 온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25분 일찍 도착했다. 마크가 들고 있던 상자를 켈리에게 건넸다. 당신 주려고 가져왔어요. 2kg짜리 초콜릿이었다. 지난 몇 년간 다이아몬드와 모피와 펜트 하우스를 받아보았지만 초콜릿을 선물로 받아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모든 모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지. 그녀가 즐거워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켈리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마크가 종이 봉지를 내밀었다. 이건 엔젤에게 줄 선물이고요. 마치 준비하고 있었듯 엔젤이 달려와 꼬리를 흔들며 마크를 맞았다. 마크가 엔젤을 안더니 살살 쓰다듬어 주었다. 날 기억하는 모양이네요. 엔젤을 선물로 줘서 고마워요. 이젠 내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지금까진 엔젤만한 친구가 없었거든요.
마크가 켈리를 은은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대신 대꾸하고 있었다. 저녁은 예상 외로 순조롭게 흘러갔다. 마크는 매력적인 상대였고 켈리는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척 감격해하는 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그는 지적이었고 좋은 대화 상대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다. 데이트가 끝나갈 무렵 마크가 말했다. 데이트가 이번이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켈리? 축구 경기 보는 걸 좋아해요. 축구 좋아해요? 마크의 얼굴에 잠시 멍한 표정이 떠올랐다. 오, 그럼요. 아주 좋아하죠. 거짓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네. 켈리가 생각했다. 순간 장난기가 발동했다. 토요일 밤에 결승전이 있어요. 같이 가서 볼래요? 마크가 마른 침을 한 번 넘기고 희미하게 대답했다. 좋아요. 잘 됐네요. 데이트가 끝나고 그들은 다시 켈리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켈리는 바짝 긴장했다. 이 순간이 바로 데이트의 하이라이트인 것이다. 굿나잇 키스를 해도 될까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같이 가볍게 한잔하는 게 어때요? 혼자서 밤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엉큼한 손놀림을 저지해야 하는 순간 현관에 다다르자 마크가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을 보고 무엇을 제일 먼저 알아봤는지 알아요. 켈리? 켈리가 숨을 참았다. 기어이 올 것이 왔군. 당신이 멋진 힙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당신의 가슴이 환상적이라는 것. 당신의 긴 다리를 목에 두르고 싶다는 것. 아니요. 켈리가 일부러 쌀쌀맞게 말했다. 뭘 제일 먼저 알아봤죠? 당신 눈에 담긴 근심. 그녀에게 대꾸할 틈도 주지 않은 채 마크가 재빨리 말했다. 잘 있어요. 그리고 켈리는 그가 떠나는 긴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13장. 토요일 밤 마크는 사탕이 담긴 상자와 커다란 종이 봉지를 들고 켈리를 찾아왔다. 사탕은 당신 거고요. 이건 엔젤에게 주는 거예요. 켈리가 종이 봉지를 받았다. 고마워요. 엔젤도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가 엔젤을 쓰다듬고 있는 마크를 지켜보며 모르는 척 물었다. 오늘 경기가 너무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운차게 대답했다. 오, 물론이죠. 켈리가 미소 지었다. 잘 됐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켈리는 마크가 태어나서 한 번도 축구장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파리의 생저메인 경기장은 67만 관중들로 꽉 차 있었다. 그들 모두 리옹과 마르세유의 결승전이 시작되기만을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켈리와 마크가 사람들을 뚫고 미드필드 쪽 좌석으로 이동했다. 켈리가 말했다. 제법인데요. 이렇게 좋은 좌석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인데. 마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만큼이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불가능이란 없죠. 켈리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녀 역시 들뜬 마음으로 경기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 두 팀이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섰다. 밴드가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를 연주하는 동안 선수들은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소개를 위해 리옹과 마르세유 선수들은 관중을 향해 정렬하였고 리옹 로고가 붙은 파란색과 흰색 유니폼 차림의 선수 한 명이 자신의 이름이 소개되자 앞으로 한 걸음 나왔다. 켈리는 마크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싶었다. 그녀가 그의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골키퍼예요. 켈리가 설명했다. 저 선수는... 마크가 말했다.
나도 알아요. 그레고리 쿠페잖아요. 리그 최고의 수문장. 그는 지난 4월에 보르도와의 결승전에서 팀의 승리를 견인하기도 했죠. 그 전 해엔 UEFA 컵과 챔피언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요. 나이는 31살이고 키는 182cm, 몸무게는 82kg. 켈리가 깜짝 놀라며 마크를 쳐다보았다. 장내 아나운서가 선수 소개를 이어나갔다. 포워드 시드니 고브. 등번호 14번. 마크가 말했다. 놀라운 선수죠. 지난주 대오세르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골을 넣었어요. 켈리는 모든 선수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마크의 해박함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둘렀다.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경기는 무척 흥미진진했으며 양 팀의 골키퍼는 놀라운 선방으로 상대방의 골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켈리는 경기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연신 마크를 돌아보며 그의 전문적 지식에 감탄하느라 바빴다. 이런 면도 가지고 있군. 경기를 지켜보던 마크가 큰 소리로 말했다. 고브는 플리킥을 구사할 거예요. 자, 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몇 분 후 마크가 말했다. 잘 봐요. 카리에는 핸들링으로 반칙을 받을 거예요. 옳았다. 리옹이 승리하자 마크는 무척 만족해했다. 정말 끝내주는 팀이네요. 경기장을 나서며 켈리가 물었다. 마크, 대체 언제부터 축구에 빠져 산 거예요? 그가 수줍어하며 말했다. 사흘 정도 됐어요. 컴퓨터로 자료 수집을 좀 했죠. 당신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켈리는 큰 감동을 받았다. 단지 그녀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그의 성의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들은 다음 날 켈리의 일이 끝난 후 다시 만나기로 했다. 분장실로 데리러 갈게요. 안 돼요. 그녀는 그가 다른 모델들과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마크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 말은 분장실엔 남자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오, 그렇군요. 난 당신이 다른 모델과 사랑에 빠지는 걸 원치 않아요.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주시고 좌석 등받이를 원상태로 해주십시오. 접시 받침대는 위로 접어 고정시켜 주십시오. 잠시 후 케네디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켈리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그녀는 테너 킹즐리를 만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크의 고용주를 만나러. 누군가가 언론에 알린 것 같았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수많은 기자들이 출구 앞으로 몰려들어 켈리를 기다렸다. 그녀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무장한 기자들에 둘러싸였다. 켈리, 이쪽을 좀 봐주세요. 남편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에서 수사 중인가요? 남편분과 이혼을 생각 중이셨나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실 겁니까? 사건 소식을 접하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가장 둔감하고 어리석은 질문. 켈리는 먼 발치에 서 있는 상냥하면서도 긴장한 듯해 보이는 남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환한 미소와 함께 켈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녀가 그에게 와보라고 손짓했다. 벤 로버츠는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토크쇼 진행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예전에도 켈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이제 그들은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그녀는 기자들을 뚫고 다가오는 벤을 지켜보았다. 그들 모두 그를 알아보았다. 벤 켈리가 쇼에 출연하나요? 그녀가 쇼에서 입을 열 거라고 생각하세요? 켈리와 함께 포즈 좀 취해 주시죠. 벤이 성큼 다가와 켈리 옆에 우뚝 섰다. 기자들이 그들 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벤이 말했다. 그녀에게 숨 돌릴 틈 좀 줍시다. 나중에 인터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자들이 마지못해 하나둘씩 흩어졌다. 벤이 켈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마크 일은 정말 안 됐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벤.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하는 동안 그가 물었다. 비공식적으로 물을게요. 뉴욕엔 무슨 일로 온 건가요? 테너 킹즐리를 만나러 왔어요. 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힘 있는 사람이죠. 그가 잘 맞아줄 거예요. 그들이 수화물 카운터에 다다랐다. 켈리, 내가 도울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그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가 마중 나온다고 했나요? 아니라면 내가... 그때 제복 차림의 운전사가 켈리 앞으로 불쑥 다가왔다. 해리스 부인, 전 콜린입니다. 차를 대기시켜 놨습니다. 킹즐리 씨가 페닌슐라 호텔에 스위트 룸을 잡아놓으셨습니다. 표를 주시면 제가 짐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켈리가 벤을 돌아보았다. 나중에 전화 주실래요? 물론이죠. 10분 후 켈리는 호텔로 향하고 있었다. 차를 몰며 콜린이 말했다. 킹즐리 씨의 비서가 전화를 걸어 미팅 약속을 잡을 겁니다. 차는 필요하실 때 편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고마워요. 대체 난 여기 왜 온 거지? 켈리가 열심히 머리를 굴려보았다. 곧 그녀는 답을 얻게 될 것이었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 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 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 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 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